옛날 문장과 학문이 뛰어나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최판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권세를 누렸지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만들었고 바로 부인의 몸종인 옥분이의 방으로 그녀를 부른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옥분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부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대감, 어찌하여 제 몸종을 품어 저를 이리 욕보이십니까? 그러나 최판서의 눈에는 오직 아들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마침내 옥분이가 늠름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 아들이다. 천석의 재산을 물려줄 우리 최씨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야. 최판서는 아이의 이름을 천석이라 짓고 옥분이에게 비단과 보약을 내리며 각별히 신경 쓰라 일렀습니다. 그 꼴을 지켜보는 부인의 속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일었고 질투를 이기지 못해 힘없는 옥분이에게 화풀이를 시작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나를 능멸해? 이 집안의 주인은 나란 말이다. 두고 보시지요, 대감. 제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을 테니. 그 뒤로 부인은 온갖 약을 가리지 않고 들이켰고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마침내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천석이가 두 돌이 되던 해에 부인은 기어이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우리 최씨 가문의 진짜 주인이 아니오. 그렇다마다요. 우리 아들이야말로 진짜 이 집안의 주인이지요. 그러니 우리 아들의 이름을 만석이라 지어주시지요. 그리고 저 천한 아이는 앞으로 우리 만석이의 몸종 노릇이나 하며 제 분수를 알게 하시지요. 그토록 바라던 적자가 태어나자 최판서의 눈에는 더 이상 천석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천석과 옥분이를 행랑채로 내쫓았고 그날 이후 천석이는 귀한 도련님에서 하루아침에 몸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두 아이가 훌쩍 컸고 최판서는 아들 만석의 교육에 열을 올리며 직접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만석은 아무리 애를 써도 동공선습한 구절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쉬운 것을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만석이 때문에 속이 타던 최판서는 다음 날도 마당을 서성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담장 밑에서 천석이가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서책이었습니다. 얘서 뭘 하는 게냐? 최판서가 버럭 호통을 치자 천석이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으리. 그저 글귀가 눈에 들어와. 글귀라니. 그 뜻을 알기나 한단 말이냐. 그래, 어디 말해 보아라. 이 뜻이 무엇이냐? 최판서는 만석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던 구절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석의 입에서 막힘없이 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스러우니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윤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겠는지. 그 말을 들은 최판서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만석이는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던 것을 천석은 어깨너머로 듣고도 그 깊은 뜻을 꿰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옆에 두면 만석이에게 좋은 자극이 될 것이야. 그날부터 최판서는 천석을 만석 옆에 앉혀 함께 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 앞에 회초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천석이 너는 앞으로 만석이 곁에 앉아 글공부 시중을 들 거라. 만석이의 성취가 곧 너의 공이 될 것이다. 허나 명심하거라. 만석이가 뜻을 모르거나 틀린다면 그 매는 내가 대신 맞을 것이다. 그날부터 천석이는 도통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만석 옆에 붙어 앉아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주고 어려운 뜻은 밤새워 풀어가며 외울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서자 주제의 제 앞에 앉아 글을 가르친다는 게 영 아니 꼽게 보였던 것입니다. 서자인 주제의 잘난 척은 분수를 똑똑히 알려줘야겠다. 어느 날 최판서가 만석이 잘 깨우쳤는지 묻자 만석이는 기다렸다는 듯 더듬거리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바로 어제 천석과 함께 배운 구절인데도 시친미를 뚝 떼고는 고개만 갸웃거렸습니다. 이놈. 천석이가 이 뜻을 알려주지 않았더냐. 예, 배운 적이 없사옵니다. 그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판서의 회초리가 짝소리를 내며 천석의 종아리를 후려쳤습니다. 살이 터질 듯 아팠지만 천석은 입술을 꼭 깨문 채 신음소리를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개를 숙이고 있던 만석이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비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천석은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만석은 일부러 틀린 것이었고 자신이 대신 매를 맞는 걸 즐기고 있었던 것을 말입니다. 그 뒤로도 만석의 잔인한 놀이는 멈추지 않았고 회초리 자국은 천석의 몸에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소년이던 천석이 어느덧 19의 사내가 되도록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밤이면 언덕에 올라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우찬성 대감 댁에서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이 고을 제일 기녀 월화가 자신의 딸 단심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단심의 춤이 어찌나 곱던지 비단 소매를 한번 휘저으면 학이 훨훨 날아오르는 듯했고 버선 코를 살짝 들면 구름 위를 걷는 선녀 같았습니다. 연회에 모인 사내들은 모두 단심에게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춤이 끝나고 단심이 후원으로 물러나자 그의 어미 월화가 그녀를 꾸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표정이 어찌 그리 떨떠름하냐? 귀한 손님들 앞에서. 어머니, 저는 기녀가 아닙니다. 어찌하여 저를 이리 욕된 자리에 세우십니까? 입 다물어라. 나야 운명이라 이리 산다만 너는 팔자를 고쳐야 할 것이 아니냐? 어머니는 아직도 양반들을 믿으십니까? 그들도 결국엔 아버지처럼 우리를 버릴 겁니다. 바로 그때 천석이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양반의 피를 받았으나 천한 어미를 둔 서자인 자신과 다를 바 없는 단심을 보니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저며왔습니다. 그때 술에 잔뜩 취한 만석이 나타나 다짜고짜 단심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어이, 단심아.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술을 마련해 두었다. 저는 도련님의 놀이개가 아닙니다. 이 손을 놓으시지요. 뭐? 인연이 기생딸 주제에 어디서 양반 교수 행세냐? 만석이 고함을 지르는데 천석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련님, 판서 어른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어서 가보셔야겠습니다. 만석이는 어쩔 수 없이 떨떠름한 얼굴로 물러섰고 천석은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며칠 뒤 늘 오르던 언덕에서 천석은 우연히 단심과 마주쳤습니다. 그날은 고마웠습니다. 별 말씀을요. 혹시 매화를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다른 꽃들이 추위에 숨죽이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피어나 세상을 밝히는 모습 때문에 매화를 좋아합니다. 저도 매화를 좋아합니다.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를 이겨내고 마침내 꽃을 피워내는 그 끈질김이 어쩐지 저를 끌어당깁니다. 그날 이후 매화나무 아래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신분도 처지도 잊은 채 둘은 마음을 나누며 서로에게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하필이면 시기하는 자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만석이 목격한 것입니다. 아니, 저놈이 감히... 만석은 천석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기로 결심하고 독이 오른 뱀처럼 기회를 노리며 매일 밤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그에게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기회를 던져주었습니다. 그해 겨울, 병자호란이 터졌고 조선은 굴욕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볼모가 되어 청나라 심양으로 가게 되었고 청은 유력 대신들의 자제들도 함께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정에서 아들을 청으로 보내라는 명이 내려왔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 아니 되옵니다. 내 아들 만석을 어찌 사지로 보낸단 말입니까? 부인이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하자 만석이 최판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의 혼란은 어찌 보면 우리 가문에겐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천석이를 이 집안의 장남으로 호적에 올리시지요. 천한 놈 하나로 충심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에 최판서와 부인은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최판서는 곧장 천석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천석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부르셨습니까? 나으. 아이, 나으리라니, 이놈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천석이는 놀라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어깨만 움츠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고 싶구나. 너를 우리 최씨 가문의 떳떳한 장남으로 호적에 올릴 것이니 그리 알 거라. 예. 주인마님께서도 허락하신 일입니까? 물론이다. 허나 그 전에 장남으로서 가문을 위해 내가 해야 할 큰일이 있다. 네가 만석이를 대신해 심양에 다녀오너라. 이는 가문을 위한 일이자 곧 나라를 위한 충심이니라. 내가 이중대한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다면 너의 어미를 면천시켜주고 단심이라는 계집과의 인연도 허락해주마. 그것은 천석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고단한 삶을 사는 어머니를 구하고 단심과 혼인하는 것 모든 걸 해결할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천석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으며 답했습니다.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버님. 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천석과 단심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소. 기필코 돌아와 당신을 찾을 것이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긴 이별 앞에 마지막 온기를 나눴습니다. 천석이 떠나고 석 달이 지났을 때 단심은 자신의 뱃속에 천석의 아이가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더 머물렀다간 만석의 소나귀에서 자신도 뱃속의 아이도 지켜낼 수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단심은 새벽녘 말없이 짐을 싸들고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사람만 있다면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겠지. 그 믿음 하나만 품은 채 그녀는 정처 없이 길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외딴 산골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몇 해가 흐르는 동안 단심은 아이를 정성껏 키우며 틈날 때마다 천석의 소식을 찾아 헤맸습니다. 혹시 심양에 간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말 없었습니까? 돌아온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오. 그곳 생활이 열악해서 풍토병으로 죽었다는 이들도 많더이다. 이제 그만 단념하시오.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고 천석이 끝내 돌아오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심이 낳은 아들 은동이가 어느덧 9살이 되었습니다. 둥글둥글한 생김새는 물론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치는 총명함까지 아비를 쏙 빼닮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이들과 밭에 서리를 하러 간 은동이의 눈이 밭 가장자리에 심어진 예쁜 매화나무들에 멈췄습니다. 저걸 꺾어다 드리면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은동이는 매화나무로 다가가 가장 예쁘게 핀 가지를 골라 힘껏 꺾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웬 놈이냐? 땅이 울릴 듯한 고함과 함께 밭주인이 뛰쳐나왔습니다. 아이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지만 은동이는 그대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귀한 나무까지 허락도 없이 꺾다니. 도대체 내 애비 애미는 뭘 가르친 게냐? 그 말에 은동이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그만 울음을 터뜨렸고 주인이 몽둥이를 찾는 틈을 타손살같이 달아났습니다. 헝클어진 몰골로 집에 돌아온 은동이를 보고 단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동아, 이게 무슨 꼴이냐? 대체 어디서 이리 다친 게야? 어머니, 예쁜 매화 꺾어다 드리려고 했는데 밭주인 아저씨한테 혼났어요. 은동아. 아무리 뜻이 좋아도 남의 것에 허락 없이 손을 대는 건 도둑질과 같다. 내일 아침엔 그 어른을 찾아가 잘못을 빌자꾸나. 다음 날 아침, 단심은 은동의 손을 꼭 잡고 매화나무가 있다는 밭으로 향했습니다. 단심이 대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고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제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귀한 꽃나무에 손을 대었으니 참으로 죄송합니다.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단심이 고개를 들었는데 사내의 눈에 눈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제야 단심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을 바꾸어 놓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서방님, 단심아, 천석은 성큼 다가와 단심을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단심은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동아, 인사드려라. 내 아버지시다. 어리둥절하던 은동이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참고 있던 서러움이 앙하고 터져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누며 그간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곳 생활은 하루하루가 살아남는 것이었소. 8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왔을 땐 집안은 이미 풍비박산이 나 있더군. 만석이가 말에서 떨어져 일찍 세상을 떴고 그 충격에 마님과 아버님도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으셨소. 가산을 정리한 뒤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으로 와 저 매화나무들을 심고 당신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맸소. 그런데 우리 아들이 먼저 아비를 찾아 주었구려. 그날 이후 천석은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 위해 다시 붓을 잡고 글 공부에 매진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몇 해 뒤 과거 심양에서 인연을 맺었던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자 왕은 천석을 알아보고 그의 충심과 문장력을 높이 사 높은 관직을 하사했습니다. 천석은 한 고을을 다스리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단심, 은동과 함께 오래오래 옛날 문장과 학문이 뛰어나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최판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권세를 누렸지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만들었고 바로 부인의 몸종인 옥분이의 방으로 그녀를 부른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옥분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부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대감. 어찌하여 제 몸종을 품어 저를 이리 욕보이십니까? 그러나 최판서의 눈에는 오직 아들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마침내 옥분이가 늠름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 아들이다. 천석의 재산을 물려줄 우리 최씨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야. 최판서는 아이의 이름을 천석이라 짓고 옥분이에게 비단과 보약을 내리며 각별히 신경 쓰라 일렀습니다. 그 꼴을 지켜보는 부인의 속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일었고 질투를 이기지 못해 힘없는 옥분이에게 화풀이를 시작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나를 능멸해? 이 집안의 주인은 나란 말이다. 두고 보시지요, 대감. 제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을 테니. 그 뒤로 부인은 온갖 약을 가리지 않고 들이켰고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마침내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천석이가 두 돌이 되던 해에 부인은 기어이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우리 최씨 가문의 진짜 주인이 아니오. 그렇다마다요. 우리 아들이야말로 진짜 이 집안의 주인이지요. 그러니 우리 아들의 이름을 만석이라 지어주시지요. 그리고 저 천한 아이는 앞으로 우리 만석이의 몸종 노릇이나 하며 제 분수를 알게 하시지요. 그토록 바라던 적자가 태어나자 최판서의 눈에는 더 이상 천석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천석과 옥분이를 행랑채로 내쫓았고 그날 이후 천석이는 귀한 도련님에서 하루아침에 몸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두 아이가 훌쩍 컸고 최판서는 아들 만석의 교육에 열을 올리며 직접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만석은 아무리 애를 써도 동공선습한 구절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쉬운 것을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만석이 때문에 속이 타던 최판서는 다음 날도 마당을 서성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담장 밑에서 천석이가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서책이었습니다. 얘서 뭘 하는 게냐? 최판서가 버럭 호통을 치자 천석이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으리. 그저 글귀가 눈에 들어와. 글귀라니. 그 뜻을 알기나 한단 말이냐. 그래. 어디 말해 보아라. 이 뜻이 무엇이냐? 최 판서는 만석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던 구절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석의 입에서 막힘없이 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스러우니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윤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겠는지. 그 말을 들은 최 판서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만석이는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던 것을 천석은 어깨너머로 듣고도 그 깊은 뜻을 꿰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옆에 두면 만석이에게 좋은 자극이 될 것이야. 그날부터 최 판서는 천석을 만석 옆에 앉혀 함께 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 앞에 회초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천석이 너는 앞으로 만석이 곁에 앉아 글공부 시중을 들 거라. 만석이의 성취가 곧 너의 공이 될 것이다. 허나 명심하거라. 만석이가 뜻을 모르거나 틀린다면 그 매는 내가 대신 맞을 것이다. 그날부터 천석이는 도통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만석 옆에 붙어 앉아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주고 어려운 뜻은 밤새워 풀어가며 외울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서자 주제의 제 앞에 앉아 글을 가르친다는 게 영 아니 꼽게 보였던 것입니다. 서자인 주제에 잘난 척은 분수를 똑똑히 알려줘야겠다. 어느 날 최 판서가 만석이 잘 깨우쳤는지 묻자 만석이는 기다렸다는 듯 더듬거리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바로 어제 천석과 함께 배운 구절인데도 시친미를 뚝 떼고는 고개만 갸웃거렸습니다. 허, 이놈. 천석이가 이 뜻을 알려주지 않았더냐. 예, 배운 적이 없사옵니다. 그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 판서의 회초리가 짝소리를 내며 천석의 종아리를 후려쳤습니다. 살이 터질 듯 아팠지만 천석은 입술을 꼭 깨문 채 신음소리를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개를 숙이고 있던 만석이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비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천석은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만석은 일부러 틀린 것이었고 자신이 대신 매를 맞는 걸 즐기고 있었던 것을 말입니다. 그 뒤로도 만석의 잔인한 놀이는 멈추지 않았고 회초리 자국은 천석의 몸에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소년이던 천석이 어느덧 19의 사내가 되도록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밤이면 언덕에 올라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우찬성 대감 댁에서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이 고을 제일 기녀 월화가 자신의 딸 단심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단심의 춤이 어찌나 곱던지 비단 소매를 한번 휘저으면 학이 훨훨 날아오르는 듯했고 버선 코를 살짝 들면 구름 위를 걷는 선녀 같았습니다. 연회에 모인 사내들은 모두 단심에게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춤이 끝나고 단심이 후원으로 물러나자 그의 어미 월화가 그녀를 꾸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표정이 어찌 그리 떨떠름하냐? 귀한 손님들 앞에서. 어머니, 저는 기녀가 아닙니다. 어찌하여 저를 이리 욕된 자리에 세우십니까? 입 다물어라. 나야 운명이라 이리 산다만 너는 팔자를 고쳐야 할 것이 아니냐? 어머니는 아직도 양반들을 믿으십니까? 그들도 결국엔 아버지처럼 우리를 버릴 겁니다. 바로 그때 천석이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양반의 피를 받았으나 천한 어미를 둔 서자인 자신과 다를 바 없는 단심을 보니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저며왔습니다. 그때 술에 잔뜩 취한 만석이 나타나 다짜고짜 단심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어이, 단심아.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술을 마련해 두었다. 저는 도련님의 놀이개가 아닙니다. 이 손을 놓으시지요. 뭐? 인연이 기생딸 주제에 어디서 양반 규수 행세냐? 만석이 고함을 지르는데 천석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련님, 판서 어른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어서 가보셔야겠습니다.
만석이는 어쩔 수 없이 떨떠름한 얼굴로 물러섰고 천석은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며칠 뒤 늘 오르던 언덕에서 천석은 우연히 단심과 마주쳤습니다. 그날은 고마웠습니다. 별 말씀을요. 혹시 매화를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다른 꽃들이 추위에 숨죽이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피어나 세상을 밝히는 모습 때문에 매화를 좋아합니다. 저도 매화를 좋아합니다.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를 이겨내고 마침내 꽃을 피워내는 그 끈질김이 어쩐지 저를 끌어당깁니다. 그날 이후 매화나무 아래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신분도 처지도 잊은 채 둘은 마음을 나누며 서로에게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하필이면 시기하는 자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만석이 목격한 것입니다. 아니, 저놈이 감히... 만석은 천석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기로 결심하고 독이 오른 뱀처럼 기회를 노리며 매일 밤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그에게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기회를 던져주었습니다. 그해 겨울, 병자호란이 터졌고 조선은 굴욕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볼모가 되어 청나라 심양으로 가게 되었고 청은 유력 대신들의 자제들도 함께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정에서 아들을 청으로 보내라는 명이 내려왔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 아니 되옵니다. 내 아들 만석을 어찌 사지로 보낸단 말입니까? 부인이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하자 만석이 최판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의 혼란은 어찌 보면 우리 가문에겐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천석이를 이 집안의 장남으로 호적에 올리시지요. 천한 놈 하나로 충심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에 최판서와 부인은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최판서는 곧장 천석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천석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부르셨습니까? 나으... 아이, 나으리라니, 이놈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천석이는 놀라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어깨만 움츠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고 싶구나. 너를 우리 최씨 가문의 떳떳한 장남으로 호적에 올릴 것이니 그리 알 거라. 예. 주인마님께서도 허락하신 일입니까? 물론이다. 허나 그 전에 장남으로서 가문을 위해 내가 해야 할 큰일이 있다. 네가 만석이를 대신해 심양에 다녀오너라. 이는 가문을 위한 일이자 곧 나라를 위한 충심이니라. 내가 이중대한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다면 너의 어미를 면천시켜주고 단심이라는 계집과의 인연도 허락해주마. 그것은 천석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고단한 삶을 사는 어머니를 구하고 단심과 혼인하는 것 모든 걸 해결할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천석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으며 답했습니다.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버님. 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천석과 단심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소. 기필코 돌아와 당신을 찾을 것이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긴 이별 앞에 마지막 온기를 나눴습니다. 천석이 떠나고 석 달이 지났을 때 단심은 자신의 뱃속에 천석의 아이가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더 머물렀다간 만석의 소나귀에서 자신도 뱃속의 아이도 지켜낼 수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단심은 새벽녘 말없이 짐을 싸들고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사람만 있다면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겠지. 그 믿음 하나만 품은 채 그녀는 정처 없이 길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외딴 산골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몇 해가 흐르는 동안 단심은 아이를 정성껏 키우며 틈날 때마다 천석의 소식을 찾아 헤맸습니다. 혹시 심양에 간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말 없었습니까? 돌아온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오. 그곳 생활이 열악해서 풍토병으로 죽었다는 이들도 많더이다. 이제 그만 단념하시오.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고
천석이 끝내 돌아오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심이 낳은 아들 은동이가 어느덧 9살이 되었습니다. 둥글둥글한 생김새는 물론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치는 총명함까지 아비를 쏙 빼닮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이들과 밭에 서리를 하러 간 은동이의 눈이 밭 가장자리에 심어진 예쁜 매화나무들에 멈췄습니다. 저걸 꺾어다 드리면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은동이는 매화나무로 다가가 가장 예쁘게 핀 가지를 골라 힘껏 꺾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웬 놈이냐? 땅이 울릴 듯한 고함과 함께 밭주인이 뛰쳐나왔습니다. 아이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지만 은동이는 그대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귀한 나무까지 허락도 없이 꺾다니. 도대체 내 애비 애미는 뭘 가르친 게냐? 그 말에 은동이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그만 울음을 터뜨렸고 주인이 몽둥이를 찾는 틈을 타손살같이 달아났습니다. 헝클어진 몰골로 집에 돌아온 은동이를 보고 단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동아, 이게 무슨 꼴이냐? 대체 어디서 이리 다친 게야? 어머니, 예쁜 매화 꺾어다 드리려고 했는데 밭주인 아저씨한테 혼났어요. 은동아. 아무리 뜻이 좋아도 남의 것에 허락 없이 손을 대는 건 도둑질과 같다. 내일 아침엔 그 어른을 찾아가 잘못을 빌자꾸나. 다음 날 아침, 단심은 은동의 손을 꼭 잡고 매화나무가 있다는 밭으로 향했습니다. 단심이 대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고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제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귀한 꽃나무에 손을 대었으니 참으로 죄송합니다.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단심이 고개를 들었는데 사내의 눈에 눈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제야 단심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을 바꾸어 놓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서방님, 단심아, 천석은 성큼 다가와 단심을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단심은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동아, 인사드려라. 내 아버지시다. 어리둥절하던 은동이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참고 있던 서러움이 앙하고 터져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누며 그간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곳 생활은 하루하루가 살아남는 것이었소. 8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왔을 땐 집안은 이미 풍비박산이 나 있더군. 만석이가 말에서 떨어져 일찍 세상을 떴고 그 충격에 마님과 아버님도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으셨소. 가산을 정리한 뒤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으로 와 저 매화나무들을 심고 당신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맸소. 그런데 우리 아들이 먼저 아비를 찾아 주었구려. 그날 이후 천석은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 위해 다시 붓을 잡고 글공부에 매진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몇 해 뒤 과거 심양에서 인연을 맺었던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자 왕은 천석을 알아보고 그의 충심과 문장력을 높이 사 높은 관직을 하사했습니다. 천석은 한 고을을 다스리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단심, 은동과 함께 오래오래 옛날 문장과 학문이 뛰어나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최판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권세를 누렸지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만들었고 바로 부인의 몸종인 옥분이의 방으로 그녀를 부른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옥분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부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대감. 어찌하여 제 몸종을 품어 저를 이리 욕보이십니까? 그러나 최판서의 눈에는 오직 아들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마침내 옥분이가 늠름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 아들이다. 천석의 재산을 물려줄 우리 최씨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야. 최판서는 아이의 이름을 천석이라 짓고 옥분이에게 비단과 보약을 내리며 각별히 신경 쓰라 일렀습니다.
그 꼴을 지켜보는 부인의 속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일었고 질투를 이기지 못해 힘없는 옥분이에게 화풀이를 시작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나를 능멸해? 이 집안의 주인은 나란 말이다. 두고 보시지요, 대감. 제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을 테니. 그 뒤로 부인은 온갖 약을 가리지 않고 들이켰고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마침내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천석이가 두 돌이 되던 해에 부인은 기어이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우리 최씨 가문의 진짜 주인이 아니오. 그렇다마다요. 우리 아들이야말로 진짜 이 집안의 주인이지요. 그러니 우리 아들의 이름을 만석이라 지어주시지요. 그리고 저 천한 아이는 앞으로 우리 만석이의 몸종 노릇이나 하며 제 분수를 알게 하시지요. 그토록 바라던 적자가 태어나자 최판서의 눈에는 더 이상 천석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천석과 옥분이를 행랑채로 내쫓았고 그날 이후 천석이는 귀한 도련님에서 하루아침에 몸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두 아이가 훌쩍 컸고 최판서는 아들 만석의 교육에 열을 올리며 직접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만석은 아무리 애를 써도 동공선습한 구절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쉬운 것을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만석이 때문에 속이 타던 최판서는 다음 날도 마당을 서성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담장 밑에서 천석이가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서책이었습니다. 얘서 뭘 하는 게냐. 최판서가 버럭 호통을 치자 천석이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으리. 그저 글귀가 눈에 들어와. 글귀라니. 그 뜻을 알기나 한단 말이냐. 그래. 어디 말해 보아라. 이 뜻이 무엇이냐. 최판서는 만석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던 구절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석의 입에서 막힘없이 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스러우니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윤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겠는지. 그 말을 들은 최판서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만석이는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던 것을 천석은 어깨너머로 듣고도 그 깊은 뜻을 꿰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옆에 두면 만석이에게 좋은 자극이 될 것이야. 그날부터 최판서는 천석을 만석 옆에 앉혀 함께 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 앞에 회초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천석이 너는 앞으로 만석이 곁에 앉아 글공부 시중을 들 거라. 만석이의 성취가 곧 너의 공이 될 것이다. 허나 명심하거라. 만석이가 뜻을 모르거나 틀린다면 그 매는 내가 대신 맞을 것이다. 그날부터 천석이는 도통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만석 옆에 붙어 앉아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주고 어려운 뜻은 밤새워 풀어가며 외울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서자 주제의 제 앞에 앉아 글을 가르친다는 게 영 아니 꼽게 보였던 것입니다. 서자인 주제의 잘난 척은 분수를 똑똑히 알려줘야겠다. 어느 날 최판서가 만석이 잘 깨우쳤는지 묻자 만석이는 기다렸다는 듯 더듬거리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바로 어제 천석과 함께 배운 구절인데도 시친미를 뚝 떼고는 고개만 갸웃거렸습니다. 이놈. 천석이가 이 뜻을 알려주지 않았더냐. 예, 배운 적이 없사옵니다. 그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판서의 회초리가 짝소리를 내며 천석의 종아리를 후려쳤습니다. 살이 터질 듯 아팠지만 천석은 입술을 꼭 깨문 채 신음소리를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개를 숙이고 있던 만석이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비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천석은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만석은 일부러 틀린 것이었고 자신이 대신 매를 맞는 걸 즐기고 있었던 것을 말입니다. 그 뒤로도 만석의 잔인한 놀이는 멈추지 않았고 회초리 자국은 천석의 몸에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소년이던 천석이 어느덧 19의 사내가 되도록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밤이면 언덕에 올라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우찬성 대감 댁에서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이 고을 제일 기녀 월화가 자신의 딸 단심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단심의 춤이 어찌나 곱던지 비단 소매를 한번 휘저으면 학이 훨훨 날아오르는 듯했고 버선 코를 살짝 들면 구름 위를 걷는 선녀 같았습니다. 연회에 모인 사내들은 모두 단심에게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춤이 끝나고 단심이 후원으로 물러나자 그의 어미 월화가 그녀를 꾸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표정이 어찌 그리 떨떠름하냐? 귀한 손님들 앞에서. 어머니, 저는 기녀가 아닙니다. 어찌하여 저를 이리 욕된 자리에 세우십니까? 입 다물어라. 나야 운명이라 이리 산다만 너는 팔자를 고쳐야 할 것이 아니냐? 어머니는 아직도 양반들을 믿으십니까? 그들도 결국엔 아버지처럼 우리를 버릴 겁니다. 바로 그때 천석이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양반의 피를 받았으나 천한 어미를 둔 서자인 자신과 다를 바 없는 단심을 보니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저며왔습니다. 그때 술에 잔뜩 취한 만석이 나타나 다짜고짜 단심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어이, 단심아.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술을 마련해 두었다. 저는 도련님의 놀이개가 아닙니다. 이 손을 놓으시지요. 뭐? 인연이 기생딸 주제에 어디서 양반 규수 행세냐? 만석이 고함을 지르는데 천석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련님, 판서 어른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어서 가보셔야겠습니다. 만석이는 어쩔 수 없이 떨떠름한 얼굴로 물러섰고 천석은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며칠 뒤 늘 오르던 언덕에서 천석은 우연히 단심과 마주쳤습니다. 그날은 고마웠습니다. 별 말씀을요. 혹시 매화를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다른 꽃들이 추위에 숨죽이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피어나 세상을 밝히는 모습 때문에 매화를 좋아합니다. 저도 매화를 좋아합니다.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를 이겨내고 마침내 꽃을 피워내는 그 끈질김이 어쩐지 저를 끌어당깁니다. 그날 이후 매화나무 아래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신분도 처지도 잊은 채 둘은 마음을 나누며 서로에게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하필이면 시기하는 자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만석이 목격한 것입니다. 아니, 저놈이 감히... 만석은 천석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기로 결심하고 독이 오른 뱀처럼 기회를 노리며 매일 밤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그에게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기회를 던져주었습니다. 그해 겨울, 병자호란이 터졌고 조선은 굴욕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볼모가 되어 청나라 심양으로 가게 되었고 청은 유력 대신들의 자제들도 함께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정에서 아들을 청으로 보내라는 명이 내려왔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 아니 되옵니다. 내 아들 만석을 어찌 사지로 보낸단 말입니까? 부인이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하자 만석이 최판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의 혼란은 어찌 보면 우리 가문에겐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천석이를 이 집안의 장남으로 호적에 올리시지요. 천한 놈 하나로 충심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에 최판서와 부인은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최판서는 곧장 천석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천석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부르셨습니까? 나으... 아이, 나으리라니, 이놈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천석이는 놀라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어깨만 움츠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고 싶구나. 너를 우리 최씨 가문의 떳떳한 장남으로 호적에 올릴 것이니 그리 알 거라. 예. 주인마님께서도 허락하신 일입니까? 물론이다.
허나 그 전에 장남으로서 가문을 위해 내가 해야 할 큰일이 있다. 네가 만석이를 대신해 심양에 다녀오너라. 이는 가문을 위한 일이자 곧 나라를 위한 충심이니라. 내가 이중대한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다면 너의 어미를 면천시켜주고 단심이라는 계집과의 인연도 허락해주마. 그것은 천석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고단한 삶을 사는 어머니를 구하고 단심과 혼인하는 것, 모든 걸 해결할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천석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으며 답했습니다.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버님. 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천석과 단심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소. 기필코 돌아와 당신을 찾을 것이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긴 이별 앞에 마지막 온기를 나눴습니다. 천석이 떠나고 석 달이 지났을 때 단심은 자신의 뱃속에 천석의 아이가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더 머물렀다간 만석의 소나귀에서 자신도 뱃속의 아이도 지켜낼 수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단심은 새벽녘 말없이 짐을 싸들고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사람만 있다면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겠지. 그 믿음 하나만 품은 채 그녀는 정처 없이 길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외딴 산골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몇 해가 흐르는 동안 단심은 아이를 정성껏 키우며 틈날 때마다 천석의 소식을 찾아 헤맸습니다. 혹시 심양에 간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말 없었습니까? 돌아온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오. 그곳 생활이 열악해서 풍토병으로 죽었다는 이들도 많더이다. 이제 그만 단념하시오.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고 천석이 끝내 돌아오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심이 낳은 아들 은동이가 어느덧 9살이 되었습니다. 둥글둥글한 생김새는 물론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치는 총명함까지 아비를 쏙 빼닮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이들과 밭에 서리를 하러 간 은동이의 눈이 밭 가장자리에 심어진 예쁜 매화나무들에 멈췄습니다. 저걸 꺾어다 드리면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은동이는 매화나무로 다가가 가장 예쁘게 핀 가지를 골라 힘껏 꺾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웬 놈이냐? 땅이 울릴 듯한 고함과 함께 밭주인이 뛰쳐나왔습니다. 아이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지만 은동이는 그대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귀한 나무까지 허락도 없이 꺾다니. 도대체 내 애비 애미는 뭘 가르친 게냐? 그 말에 은동이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그만 울음을 터뜨렸고 주인이 몽둥이를 찾는 틈을 타손살같이 달아났습니다. 헝클어진 몰골로 집에 돌아온 은동이를 보고 단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동아, 이게 무슨 꼴이냐? 대체 어디서 이리 다친 게야? 어머니, 예쁜 매화 꺾어다 드리려고 했는데 밭주인 아저씨한테 혼났어요. 은동아. 아무리 뜻이 좋아도 남의 것에 허락 없이 손을 대는 건 도둑질과 같다. 내일 아침엔 그 어른을 찾아가 잘못을 빌잡구나. 다음 날 아침, 단심은 은동의 손을 꼭 잡고 매화나무가 있다는 밭으로 향했습니다. 단심이 대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고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제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귀한 꽃나무에 손을 대었으니 참으로 죄송합니다.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단심이 고개를 들었는데 사내의 눈에 눈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제야 단심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을 바꾸어 놓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서방님, 단심아. 천석은 성큼 다가와 단심을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단심은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동아, 인사드려라. 내 아버지시다. 어리둥절하던 은동이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참고 있던 서러움이 앙하고 터져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누며 그간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곳 생활은 하루하루가 살아남는 것이었소. 8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왔을 땐 집안은 이미 풍비박산이 나 있더군. 만석이가 말에서 떨어져 일찍 세상을 떴고 그 충격에 마님과 아버님도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으셨소. 가산을 정리한 뒤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으로 와 저 매화나무들을 심고 당신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맸소. 그런데 우리 아들이 먼저 아비를 찾아 주었구려. 그날 이후 천석은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 위해 다시 붓을 잡고 글 공부에 매진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몇 해 뒤, 과거 심양에서 인연을 맺었던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자 왕은 천석을 알아보고 그의 충심과 문장력을 높이 사 높은 관직을 하사했습니다. 천석은 한 고을을 다스리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단심, 은동과 함께 오래오래 옛날 문장과 학문이 뛰어나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최판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권세를 누렸지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만들었고 바로 부인의 몸종인 옥분이의 방으로 그녀를 부른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옥분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부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대감. 어찌하여 제 몸종을 품어 저를 이리 욕보이십니까? 그러나 최판서의 눈에는 오직 아들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마침내 옥분이가 늠름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 아들이다. 천석의 재산을 물려줄 우리 최씨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야. 최판서는 아이의 이름을 천석이라 짓고 옥분이에게 비단과 보약을 내리며 각별히 신경 쓰라 일렀습니다. 그 꼴을 지켜보는 부인의 속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일었고 질투를 이기지 못해 힘없는 옥분이에게 화풀이를 시작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나를 능멸해? 이 집안의 주인은 나란 말이다. 두고 보시지요, 대감. 제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을 테니. 그 뒤로 부인은 온갖 약을 가리지 않고 들이켰고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마침내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천석이가 두 돌이 되던 해에 부인은 기어이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우리 최씨 가문의 진짜 주인이 아니오. 그렇다마다요. 우리 아들이야말로 진짜 이 집안의 주인이지요. 그러니 우리 아들의 이름을 만석이라 지어주시지요. 그리고 저 천한 아이는 앞으로 우리 만석이의 몸종 노릇이나 하며 제 분수를 알게 하시지요. 그토록 바라던 적자가 태어나자 최판서의 눈에는 더 이상 천석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천석과 옥분이를 행랑채로 내쫓았고 그날 이후 천석이는 귀한 도련님에서 하루아침에 몸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두 아이가 훌쩍 컸고 최판서는 아들 만석의 교육에 열을 올리며 직접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만석은 아무리 애를 써도 동공선습한 구절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쉬운 것을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만석이 때문에 속이 타던 최판서는 다음 날도 마당을 서성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담장 밑에서 천석이가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서책이었습니다. 얘서 뭘 하는 게냐? 최판서가 버럭 호통을 치자 천석이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으리. 그저 글귀가 눈에 들어와. 글귀라니. 그 뜻을 알기나 한단 말이냐. 그래, 어디 말해 보아라. 이 뜻이 무엇이냐? 최판서는 만석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던 구절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석의 입에서 막힘없이 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스러우니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윤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겠는지. 그 말을 들은 최판서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만석이는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던 것을 천석은 어깨너머로 듣고도 그 깊은 뜻을 꿰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옆에 두면 만석이에게 좋은 자극이 될 것이야. 그날부터 최판서는 천석을 만석 옆에 앉혀 함께 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 앞에 회초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천석이 너는 앞으로 만석이 곁에 앉아 글공부 시중을 들 거라. 만석이의 성취가 곧 너의 공이 될 것이다. 허나 명심하거라. 만석이가 뜻을 모르거나 틀린다면 그 매는 내가 대신 맞을 것이다. 그날부터 천석이는 도통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만석 옆에 붙어 앉아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주고 어려운 뜻은 밤새워 풀어가며 외울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서자 주제에 제 앞에 앉아 글을 가르친다는 게 영 안이 꼽게 보였던 것입니다. 서자인 주제에 잘난 척은 분수를 똑똑히 알려줘야겠다. 어느 날 최판서가 만석이 잘 깨우쳤는지 묻자 만석이는 기다렸다는 듯 더듬거리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바로 어제 천석과 함께 배운 구절인데도 시친미를 뚝 떼고는 고개만 갸웃거렸습니다. 허, 이놈. 천석이가 이 뜻을 알려주지 않았더냐. 예, 배운 적이 없사옵니다. 그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판서의 회초리가 짝소리를 내며 천석의 종아리를 후려쳤습니다. 살이 터질 듯 아팠지만 천석은 입술을 꼭 깨문 채 신음소리를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개를 숙이고 있던 만석이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비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천석은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만석은 일부러 틀린 것이었고 자신이 대신 매를 맞는 걸 즐기고 있었던 것을 말입니다. 그 뒤로도 만석의 잔인한 놀이는 멈추지 않았고 회초리 자국은 천석의 몸에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소년이던 천석이 어느덧 19의 사내가 되도록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밤이면 언덕에 올라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우찬성 대감 댁에서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이 고을 제일 기녀 월화가 자신의 딸 단심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단심의 춤이 어찌나 곱던지 비단 소매를 한번 휘저으면 학이 훨훨 날아오르는 듯했고 버선 코를 살짝 들면 구름 위를 걷는 선녀 같았습니다. 연회에 모인 사내들은 모두 단심에게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춤이 끝나고 단심이 후원으로 물러나자 그의 어미 월화가 그녀를 꾸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표정이 어찌 그리 떨떠름하냐? 귀한 손님들 앞에서. 어머니, 저는 기녀가 아닙니다. 어찌하여 저를 이리 욕된 자리에 세우십니까? 입 다물어라. 나야 운명이라 이리 산다만 너는 팔자를 고쳐야 할 것이 아니냐? 어머니는 아직도 양반들을 믿으십니까? 그들도 결국엔 아버지처럼 우리를 버릴 겁니다. 바로 그때 천석이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양반의 피를 받았으나 천한 어미를 둔 서자인 자신과 다를 바 없는 단심을 보니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저며왔습니다. 그때 술에 잔뜩 취한 만석이 나타나 다짜고짜 단심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어이, 단심아.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술을 마련해 두었다. 저는 도련님의 놀이개가 아닙니다. 이 손을 놓으시지요. 뭐? 인연이 기생딸 주제에 어디서 양반 규수 행세냐? 만석이 고함을 지르는데 천석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련님, 판서 어른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어서 가보셔야겠습니다. 만석이는 어쩔 수 없이 떨떠름한 얼굴로 물러섰고 천석은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며칠 뒤 늘 오르던 언덕에서 천석은 우연히 단심과 마주쳤습니다. 그날은 고마웠습니다. 별 말씀을요. 혹시 매화를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다른 꽃들이 추위에 숨죽이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피어나 세상을 밝히는 모습 때문에 매화를 좋아합니다. 저도 매화를 좋아합니다.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를 이겨내고 마침내 꽃을 피워내는 그 끈질김이 어쩐지 저를 끌어당깁니다. 그날 이후 매화나무 아래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신분도 처지도 잊은 채 둘은 마음을 나누며 서로에게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하필이면 시기하는 자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만석이 목격한 것입니다. 아니, 저놈이 감히 만석은 천석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기로 결심하고